그 문서의 서명이 완료된 시각은 깊은 밤, 정확히 11시 47분이었습니다. 어떠한 보도자료도 공식 발표도 없었고 화려한 제의를 입은 추기경단의 배석조차 존재하지 않는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고묘하는 교황 한 사람과 낡은 펜자루 하나, 그리고 서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종교기관의 근간을 단숨에 흔들어 놓을 만큼 무겁고 고요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지는 가운데 추기경단들은 청동문 앞을 지키는 스위스 근위병은 이 오래된 성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겉보기만큼 평온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터득한 사람처럼 극도로 경직된 자세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사도궁전 3층의 창문 너머로는 단 하나의 희미한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밤 9시부터 켜져 있던 그 불빛을 당직 비서도 확인했고 교대 근무를 서던 근위병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중대한 제도적 결정을 내리기 전 몇 주 동안은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머물며 일하는 경우가 꽤 잦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밤에 교황이 정확히 어떤 파멸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로마의 언덕 너머로 태양이 떠오를 때 과연 어떤 가혹한 폭풍이 불어닥칠지 말입니다. 묵직한 참나무 책상 앞에 앉은 교황 레오 13세는 어둠 속에서 홀로 고뇌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평소 교황의 위엄을 상징하던 순백의 수단, 카속이 걸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깊은 밤까지 고독한 업무를 볼 때 흔히 그러하듯 교황은 이미 몇 시간 전에 소박하고 어두운 일상용 바지와 검은색 면 셔츠로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그 수수한 옷차림은 교황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쓰기 전 눈부신 흰옷과 숨막히는 의식의 장막 뒤에 자신을 숨기 전의 시절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는 이름의 신부로서 페루의 치클라요 교구를 어렵게 이끌며 교회의 신뢰를 매일같이 피땀 흘려 증명해야 했던 가난하고 치열했던 주교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다시 도입되었던 전통적인 어깨 망토, 모체타는 방 한 구석 의자 위에 무심히 접혀 있어 마치 버려진 유물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오른손 바로 곁에는 마시다만 물 한 잔이 반쯤 비워진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놓인 문서는 26페이지에 달하는 빽빽한 교회 법정 용어들과 2025년 11월에 개정된 로마 교황청 관할권 수정조항, 재정규정 및 인사이동 부속서로 가득 찬 복잡한 서류였습니다. 교황은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술주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결정을 늦추기 위해 소집되는 교황청의 공식위원회나 표준적인 협의 절차를 완전히 우회한 채 오직 자신이 100% 신뢰하는 극소수의 측근들과만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국무원 총리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 계획의 거대한 뼈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노드 개혁 과정을 이끌던 룩셈부르크 출신의 예수의 장상 장클로디드 홀러리히 추기경은 법적 결함이나 상대 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문서의 한 줄 한 줄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철저한 교회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지난 금요일 사도궁전의 개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이 계획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경청한 뒤 날카로운 3가지 질문을 던졌고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저들이 이 결정에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울 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 레오는 당담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주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그 외의 의견을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이는 완벽히 계산된 보안이었습니다. 교황 앞에 놓인 서류는 바티칸 행정부의 딱딱한 공문서 양식에 따라
재무부 구조조정에 관한 교령이라는 건조한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관할권 변경에 관한 내용이 11페이지, 인사발령이 4페이지, 수동조정 재정 규정이 7페이지, 그리고 시행일과 구체적인 집행조항이 4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문서였습니다. 교황 레오는 이 결정적인 문서의 모든 단어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특정 구절을 지나갈 때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단에 서며 글자 하나, 문장 하나가 지닌 힘을 믿었던 교사 시절의 버릇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단어의 모호한 흐름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의 배열 속에 진정한 의미와 힘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여백의 펜으로 두 군데의 작은 수정을 직접 써넣었습니다. 7페이지에 기재된 전치사의 의미를 명확히 고쳤고 15페이지에 명시된 추진 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9페이지에서는 단 하나의 단어를 가차없이 그어지운 뒤 훗날 법적 해석에서 미묘하지만 아주 강력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합한 어휘로 직접 대체해 넣었습니다. 이윽고 교황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평범한 볼펜 한 자루를 꺼내들었습니다. 훗날 수많은 사진에 남겨지고 역사책에 기록될 화려한 공적 서명용 만년필이 아닌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한 쇼를 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투박한 모나미 볼펜 같은 필기구였습니다. 그는 26페이지의 맨 아랫부분에 자신의 본명인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와 교황으로서의 이름인 레오 14세를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은 교황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자신이 휘갈겨 쓴 서명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교회사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자 시카고 출신의 70살 노인이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과연 어떤 생각의 심연을 헤매고 있었는지 그는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돈해 봉투에 담아 단단히 밀봉한 그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대기실에는 당직 비서가 태블릿을 준 측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는 비서에게 밀봉된 봉투를 건네며 매일 아침 전하게 라는 짧고 단호한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조용히 스탠드드 불빛을 껐고 집무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문제의 봉투가 국무원에 도달한 시각은 다음 날인 5월 27일 아침 6시 14분이었습니다. 봉투를 전달한 전령은 아무런 부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지시만을 받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젊은 스위스 근위대 하사관이었습니다. 국무원의 당직 관리는 아침 6시 31분에 해당 문서를 수령 대정에 기록하고 날인을 찍은 뒤 7시 30분경 내부 라인을 통해 담당 부서로 정식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유통 과정은 표면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업무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 누구가 행정 기록을 들여다보아도 그것은 그저 매일 오가는 수많은 일상적 공문서 중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일상적인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인 라이나르트 호프만 추기경은 당일 아침 8시 45분에 칸셀레리아 궁전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바이에른 출신의 독일인인 그는 올해 73살로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꼼꼼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재무부 장관직을 지키며 기관이 통제하는 모든 금융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투자위원회와 감사구조, 재량기금은 물론이고 재무부 예산과 바티칸 통치기구 전체 사이에 얽혀있는 수많은 비공식적 역학관계까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종교제국의 외부인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장부의 숫자들과 위원회 인사권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치명적인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실권자였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종이 2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 전보 명령서였습니다. 2026년 6월 1일자로 그를 재무부 장관직에서 해임하고 예산 권한이 전혀 없는 가톨릭 교육성의 비상임 자문직으로 좌천시킨다는 통보였습니다. 정중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차가운 행정적 어조는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바로 교황의 친필 서명이 담긴 교령 사본이었습니다. 호프만 추기경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선 자리에서 분노 어린 눈빛으로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아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읽을 때쯤 그의 비서는 집무실 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함을 지르며 보좌관을 부르는 추기경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미 수화기를 붙잡고 거칠게 번호를 누르고 있었고, 일곱 번째 페이지를 넘길 때는 비서실에 있던 두 명의 보좌관이 추가로 급히 소환되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교령 사본은 책상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특정 문단들에는 차분한 검토 흔적이 아닌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다급하게 그어내려간 붉은색 밑줄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칸첼레리아 궁전 내부에 극도로 삼엄했던 분위기를 묘사한 세 명의 소식통은 당시의 숨막히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를 통제된 분노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다른 한 명은 마치 오랫동안 무섭게 차오르던 두기, 마침내 거대한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혀 터지기 직전의 상황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무부에서 무려 11년간 근무해온 세 번째 소식통은 우리 모두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아침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뿐입니다. 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전했습니다. 밀실의 전화기들은 불이 나듯 울려댔고 오전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거대한 저항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인사전보 대상에 포함된 경배성 장관 에두아르도 산도발 추기경 또한 실질적인 예산 집행권이 박탈된 자문직으로 밀려나자마자 즉시 3명의 동료 추기경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고, 암호화된 바티칸 내부 비밀 메신저를 통해 2명에게 더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이 지나자 최소 5명의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연대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7명의 추기경이 공식 일정표에는 결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극비 장소에서 그날 오후에 직접 만나기로 모의했습니다. 이 교령의 내용은 단 3시간 만에 2026년 1월의 임시 추기경 회의 이후 바티칸 성벽 내부에서 가장 폭발적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교령의 세부 조항들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청소에 가까웠습니다. 재정 분야에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던 2명의 추기경 장관을 실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그들의 모든 예산 집행 권한과 금융 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령은 내부적으로 약 4억 유로에 달하는 재무부의 핵심 투자기금 통제권을 국무원 직속의 신설부서로 전격 이관시켰습니다. 해당 기금은 지난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외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단 하나의 소위원회가 독점적으로 주물러오던 거대 자금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고위관리 4명의 개인 비밀 재량 수당을 즉각 60%나 삭감하는 전례 없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구조 조정된 재무부 내부에 2개의 차관직을 전격 신설하고 그 자리를 채울 뜻밖의 파격적인 외부 인사들을 직접 내정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룩셈부르크의 유럽투자은행에서 지난 10년간 감사와 감독 업무를 총괄했던 51세의 이탈리아 출신 금융경제학자 프란체스카 만치니 박사였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규제 시스템 속에서 전문성을 벼려온 그녀의 발탁은 교황청 내부를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만치니 박사의 경력은 철저하게 교회 바깥인 치열하고 규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유럽 공공금융시장에서 쌓아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메커니즘에 관한 독보적인 학술 논문들을 발표해왔으며
바티칸과는 그 어떤 인연도 맺은 적이 없던 완전한 외부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임 차관으로는 브라질 출신의 예수 복음 소자매회 수녀이자 교회법과 경제학 분야 모두에서 학위를 취득한 64세의 마리아 루이사 로드리게스 수녀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2년간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주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개혁 방안을 조언해온 인물로 로마 교황청의 고위 관료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소외된 현장과 주변부에서 교회의 내밀한 한계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금융구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썩어 들어갔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독보적인 개혁의 적임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추적해볼 이 놀라운 사건의 서막은 바티칸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세간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두 명의 평신도 여성. 그들은 철저한 책임과 투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대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감시하는 지루하면서도 숭고한 업무를 평생 해온 베테랑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 내부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른 대목은 이 파격적인 인사가 교회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지닌다는 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개정된 로마 교황청의 새로운 규정은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부서 장관직에 성직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묶어두었던 빗장을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 변화를 지극히 건조한 행정적 현대화의 한 단계라며 단순한 기술적 업데이트로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렇기에 대다수의 가톨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향후 교회 지도부 내 여성의 신학적 역할에 미칠 상징적 영향에만 온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고, 정작 몰고 올 폭풍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다수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던 핵심은 이 규정 개정이 가져올 실질적이고 파괴적인 행정 통제력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교황은 자신이 신임하는 인물이라면 신분이나 성별을 구애받지 않고 교황청 산하의 핵심 부서인 심의회를 이끌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독점적인 법적 권한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 강력한 권한을 즉흥적으로 조작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정당한 절차를 밟으며 법적으로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한 완벽한 메커니즘이 수면 위로 완성될 때까지 끈기 있게 침묵을 지켰고, 기회가 오자 망설임 없이 전력을 다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침내 5월 27일 오후 2시경 이탈리아의 유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 편집국에 한 통의 은임이란 익명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자는 자신을 교황청의 고위 공직자라고만 짧게 소개하며 바티칸 심장부를 통째로 흔들어버릴 극비 정보를 은밀하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보에는 좌천될 추기경들의 구체적인 명단, 바티칸 투자기금의 총액, 새롭게 발탁된 두 여성 임명자의 이름, 그리고 6월 1일이라는 영악한 시행일자까지 세부 사항들이 낱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보자의 진짜 성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개혁 법령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격렬히 반발했던 교황청 내부 인물이었으며, 언론을 통해 여론에 거센 압박을 가하면 교황 레오가 실행을 중단하거나 최소한 해명에 급급해 전격적인 교체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치밀하고 계산된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라 레푸블리카의 편집국장은 오후 4시 15분까지 교황청 내부의 교차 검증을 거친 뒤 저녁 6시에 마침내 교황 레오 14세가 바티칸 재정 통제권을 쥐고 있던 추기경들을 퇴출하고 2명의 여성을 전격 임명했다는 역사적인 헤드라인의 특보를 선고했고, 저녁 7시에는 로이터 통신이 이를 영문으로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뉴스의 파급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바티칸발 보도는 채 40분도 되지 않아 전 세계 주요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리고 콜롬비아의 가톨릭계 언론들은 그날 밤이 지나기도 전에 이번 결정을 교회사에 남을 위대한 이정표로
일제히 대대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바티칸 재정의 최고위직에 브라질 출신 여성이 발탁되었다는 사실은 중남미 대륙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재정적 부정부패와 각종 추문으로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수십 년간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온 남미 국가들에게 이번 파격 인사가 갖는 상징적인 무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교황 레오의 출신지인 미국 시카고의 여러 가톨릭 공동체 역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며 열광적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밤 9시 무렵에 소리 없이 행동하는 교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이 놀라운 사건의 이면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를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바티칸에서 일어난 이번 조치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대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황청의 낡고 거대한 기득권 구조를 기관별로 아주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매우 끈기 있게 하나씩 철거해 나가는 훨씬 더 계획적이고 혁신적인 권력 지형의 개편 작업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이 급속도로 전파되자 바티칸 내부의 기류는 즉각 서로 상반되는 두 세력으로 극명하게 쪼개졌으며 양측 모두 굳이 자신의 감정을 위장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황청 기독교일치 촉진 평의회에 중요한 세무 만찬에 참석하고 있던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급보를 전하는 비서의 전화를 받자마자 쥐고 있던 유리잔을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피 추기경은 잠시 숨을 고르며 복잡한 눈빛으로 깊은 침묵에 빠진 채 오랜 시간 동안 허공만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긴 침묵 끝에 주피 추기경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비공식을 전제로 직접적인 언론 인터뷰나 공식 논평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의 미소를 곁에서 지켜본 동료들은 그것이 필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신념이 마침내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깊은 안도의 안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은 얀클로드 홀러리 추기경도 서둘러 비서실을 통해 극도로 절제된 짤막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 6문장으로 구성된 그의 성명서는 극히 원론적이고 차분한 어조로 예관하며 어떠한 신학적 논쟁이나 갈등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성령의 보살핌 속에서 로마 교황청의 현행 법과 규정에 따라 내려진 교황 성하의 결정은 전적으로 교황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쇄신을 향해 멈춤 없이 전진할 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달한 전형적인 성령서였습니다. 바티칸 정치공학의 정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의 철저한 침묵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동안 권력 지형의 미묘한 온도차를 읽어내고 소름 끼치도록 정교하게 조율된 침묵으로 대응해온 파롤린에게 이 침묵은 고도의 정치적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세력의 거점인 사도궁과 주변 행정관저의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거운 기류가 강돌았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기득권의 성격이 정면 대결이 불가능한 교황이라는 절대적인 합법적 권력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수구파 관리들의 좌절감이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듯 바쁘게 전화를 돌리던 7명의 추기경들은 결국 그날 저녁 비아델라 콘칠리아치오네의 교회 소유 건물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공식 일정표나 회의록 그 어디에도 남지 않는 극비 회동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비아델라 콘칠리아치오네의 밀실에는 호프만 추기경과 산도발 추기경을 비롯해 다른 5명의 반개혁파 거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당시 회의 분위기를 잘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이 극비 회동은 거의 3시간 가까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출구 없는 방에 갇힌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확인하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 무시무시한 인사처분 교령이 교회법적으로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정이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무려 20년 동안 뼈가 굵은 베테랑 교회법학자이자 관료제도의 허실을 훤히 꿰뚫고 있는 이 법률 자문관은 그들의 기대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차가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반론의 여지 없이 교황의 교령은 완벽하게 합법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발효된 교황청 조직 개편령은 문구 자체에 모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황에게는 완벽하고 무소불위의 임명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기에 이를 공식적인 교회법적 소송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의실 내에서는 두 번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결정의 실행을 상소하여 뒤집을 법적 통로가 정말로 없느냐는 다급한 물음이었습니다. 법률 자문관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수단들을 차분히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추기경들이 교황에게 직접 해명과 재고를 요청하는 공식 질의서인 두비아를 제출하는 방안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두비아가 이러한 일방적 인사행정 처분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리를 논쟁할 때 쓰는 도구일 뿐이며 오히려 지금 사용했다가는 저항 세력의 허약함과 무기력함만 사방에 광고하는 꼴이 될 것이라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던져진 세 번째 질문은 정면 돌파가 안 된다면 이 개혁의 집행 속도를 고의로 늦추는 지연 전술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무거운 법리적 논쟁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교활한 행정적 정치 게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황청 내의 여러 부서들은 새로운 재무부와 업무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예산을 이체하려면 여러 유관부서 관료들의 복수 교차 서명이 필수적이었으며 사무실의 물리적인 이전 조치 역시 시설관리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 강도권과 기금 이전 서류들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이번 대대적인 구조 개편으로 인해 조만간 쫓겨날 구세력 관료들의 결제 도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황의 명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시스템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수많은 사소한 절차적 장애물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합법적이면서도 교황의 명령에 항명하는 꼴은 피할 수 있는 미세한 행정적 견제 수단들은 실로 무궁무진했습니다. 일정 조율을 무한정 미루고 절차를 복잡하게 꼬아놓아 개혁의 시간표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고리들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항 세력의 집요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이 수단들을 실제로 가동할 것인가에 대한 다급한 난상 토론이 비아델라 콘칠리아치오네의 어두운 방안을 메웠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회의는 공식 문서나 결론 하나 남기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으나 훗날 3명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철저히 숨겨주는 조건으로 기자들에게 당시의 살벌했던 분위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순순히 항복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권한을 지닌 현직 교황과 정면으로 들이받는 무모한 짓은 피하겠지만 관료 장벽에 온갖 구멍을 파헤쳐 교황을 지치게 만들겠다는 치밀한 늪지 전술을 모색한 것입니다. 여러 증언에 의하면 모임에 참석한 한 추기경은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동을 주도했습니다. 바티칸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급진적 개혁가들을 겪었고 결국 그들을 모두 묻어버리며 살아남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일개 교황이 임기 중에 추진하는 일시적인 아젠다보다 훨씬 뜬 오래되었고 견고했습니다. 관료 조직의 톱니바퀴 상상 이상으로 천천히 돌며 교황청의 핵심 요소들의 지속적인 마찰과 저항을 주입한다면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한 교황의 수명을 넘겨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타당한 계산이었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한 가지는
사도궁에 앉아있는 교황 레오가 이미 이 모든 보발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황은 법령 초안에 잉크도 묻기 전부터 반대파들이 벌일 지연 작전을 내다보고 있었고, 이 해안은 고스란히 법령의 뼈대와 발표 타이밍에 정교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서명일로부터 불과 엿새 뒤인 6월 1일을 시행일로 전격 공표해버린 것은 반대파들이 대책회의를 소집하거나 조직적인 저항을 결집할 시간적 틈을 한치도 주지 않으려는 전술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금이체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새로운 행정적 기정사실이 즉각 수립되도록 정밀하게 배열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단계를 무르고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파격적인 인사이동과 신규 부서 승인 권한의 배분을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하도록 연계함으로써 예정된 당일에 이르렀을 때 구세력 추기경들이 반격의 발판으로 삼을 만한 제도적 발판마저도 모조리 뿌리째 도려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교황 레오는 이 법령 자체를 거대한 하나의 덫으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굴욕을 주려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저항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차가운 구조적 함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무력화 전술은 특정 멘토에게서 전수받은 비책이 아니라 평생 동안 거대 권력기관들이 개혁을 완수하거나 혹은 무릎을 꿇는 실패의 가혹한 역사들을 면밀히 관찰한 끝에 내린 생생한 결론이었습니다. 개혁이 실패하는 유일한 원인은 적들에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맹을 모을 시간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들이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방어 자세를 취하기도 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현실로 밀어붙인 개혁은 반드시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5월 28일 이른 아침, 교황 레오는 사도궁 보석원에서 국무원장 파롤린 추기경과 단둘이 대면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창문을 뚫고 들어온 5월의 눈부신 햇살이 도서관 구석구석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단 40분간 밀실에서 진행된 대화는 동석자도 배석하지 않았고 어떠한 행정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 40분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폭풍의 소리 없는 시작을 깊이 예감합니다. 교황청의 살림을 도맡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정어조로 가득 찬 2건의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문장 이면에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원래 6월 5일로 계획되어 있던 투자기금 감독문서의 국무원 산하 태스크포스 이관 작업을 5월 30일로 대폭 앞당기는 조치였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신임 부장관들의 집무실 배치를 공식 확정하여 반대 세력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무실 소유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는 바티칸 관료 조직 특유의 조용하고 사소한 서류 작업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날 밤 반대파들이 야심차게 기획했던 가장 강력한 공격무기 2가지를 단숨에 무력화해버린 극도로 치밀하고 은밀한 선제 타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태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저명한 일간지인 코리에이어 델라 세라를 통해 2번째 기밀 누설이 폭로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언론사이자 별개의 정보원이 개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즉, 반대파가 조직적으로 다각적인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투자기금의 정확한 규모, 재량 수당의 삭감 비율,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3명의 고위 관료 실명까지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은 자신들의 섣부른 폭로가 불러올 부메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기밀을 폭로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교황의 칙령을 꼼꼼히 검토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당한 절차나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명분을 스스로 날려버린 엄청난 실책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교황을 향한 공식적인 법적 도전은 그 기초부터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저는 교황청의 고도로 계산된 두뇌 싸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반대 세력은 교황 레오 14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확실한 명분을 제 발로 가져다 바친 꼴이 되었습니다. 5월 28일 오후 4시 다른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레오는 비서로부터 두 번째 기밀 유출 소식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차분한 요약을 경청했습니다. 한동안 집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어 뱉은 말은 좋다 라는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오후 5시 바티칸 공고실은 마침내 최초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 4문장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교황의 칙령을 공식 확인하고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명시하며 프란체스카 만치니 박사와 마리아 루이사 로드리게스 수녀의 공식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신설된 직책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의문점은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라는 짤막한 안내만 덧붙였을 뿐이었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반대파의 움직임을 감정적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이라거나 개혁 혹은 획기적이라는 식의 화려한 미사여구조차 단 한 단어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료된 정기인정 절차를 덤덤하게 기록한 행정보고서처럼 극도로 무미건조하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의 이 철저한 무관심과 달리 장벽 너머 전 세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라 리푸블리카의 첫 보도가 나간 지 48시간 만에 이 사건은 43개 언어로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언론들은 로드리게스 수녀의 임명을 교단 역사상 한 세대를 가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필리핀과 케냐, 그리고 멕시코의 여성 가톨릭 단체들은 교단 특유의 조심스럽고 절제된 언어 관행을 깨고 이례적일 정도로 명확하고 직접적인 지지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시노드 경로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그 후폭풍을 조율하느라 진통을 겪어온 독일 가톨릭계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훨씬 신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 속에 담긴 근본적인 메시지 자체는 지극히 자명했습니다. 교황이 대다수의 예상보다 훨씬 대담하고 빠르게 움직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9일 아침이 되자 바티칸의 외교단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교황청에 주재하는 180여 개국의 대사들은 자신들의 본국 정부뿐만 아니라 고국의 주교회의, 그리고 취재 경쟁에 불이 붙은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문해전화와 면담 요청을 처리하느라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념적 노선을 따라 뚜렷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은 절제된 어조로 지지의 뜻을 표명한 반면 몇몇 중부 유럽 가톨릭 주교회의는 전통과 연속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놓으며 정면 비판 직전까지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탈리아 주교회의는 완벽한 침묵을 지켰는데 이 침묵 역시 그 자체로 강력한 의사표시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선종 이후 의례적인 역할만 수행하던 게오르크 겐스바인 대주교는 5월 29일 아침 독일 가톨릭 주간지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교단 내부의 전통주의와 개혁파 사이에서 줄타기 정치를 조율해온 그의 이력답게 이번 인터뷰 역시 극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는 먼저 현임의 교황의 합법적인 권위를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겐스바인 대주교는 교회가 시대에 맞게 조직을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교단의 통치 구조 안에서 안수받은 성직자들의 헌신과 기여가 앞으로도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발언 중 그 어떤 대목도
감히 교황에 대한 반대로 인용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전폭적인 지지로 해석될 수도 없었습니다. 12문단에 걸쳐 정교하게 배치된 모호한 표현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저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바티칸 외교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교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물밑에서는 교황을 향한 반발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5월 29일 오후, 이틀 전 콘칠리아치오네 거리에서 모였던 성직자들과 상당수 겹치는 7명의 추기경 무리가 바티칸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은밀한 비밀 서한을 돌렸습니다. 이 비밀 편지의 수신인은 교황청 국무원이었습니다. 대외 공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된 이 문서 안에는 교황의 칙령이 내려지기 전 진행되었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가 지극히 정교한 교회법 언어로 담겨 있었습니다. 추기경들은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라면 역사적으로 추기경회와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에 개최되었던 임시 추기경 회의에서 이러한 중대한 결정 메커니즘을 명문화하기로 논의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최고 권위에 직접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인 이해 제기 절차를 밟기 위해 교회법 학자들이 극도로 정제하여 사용하는 조심스러운 어조를 빌려 이번 개혁 칙령이 당시 추기경회 합의 사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 해석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문서 어디에도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뜻하는 두비아라는 단어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황의 사도적 권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의 복잡한 절차, 정치를 뼛속까지 이해하는 이들의 눈에 이 서한은 고도로 정밀하게 조율된 오프닝 전술에 불과했습니다. 추기경회의 절차 자체를 일종의 지렛대로 삼아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아군을 규합할 시간을 벌어 궁극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집단 반발을 조직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반, 교황 레오는 이 서한의 사본을 전달받아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전부 읽어내려갔습니다. 책상 맞은편에는 무거운 침묵 속에 팔 올린 국무원 총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총리의 등 뒤로 난 창밖에는 로마의 이른 저녁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창문 모퉁이 너머로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돔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강돌았습니다. 교황 레오는 손에 든 서한을 차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군 이라며 담담하게 읊조렸습니다. 파롤린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황은 나더러 그 질문들에 일일이 답하며 협의기구를 열고 저들이 세력을 확장할 판을 깔아달라는 뜻이겠지 라고 덧붙였고, 파롤린은 다시 한번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레오는 아주 오랫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기색에는 분노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를 가까이서 보좌해온 이들은 교황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회의판을 엎어버리는 일반적인 관료들의 분노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분노는 지극히 정적이고 차가운 성질의 것이었으며 오직 칼날 같은 결정력을 통해서만 대외적으로 표출되곤 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파롤린을 음시하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답신 초안을 작성하시오. 서신 수령을 확인하고 이번 조직 구조 조정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확실히 명시하십시오. 프란체스카 만치니 박사와 마리아 루이사 로드리게스 수녀가 6월 12일에 정식 부임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못 박아 두십시오. 아울러 이 성하께서 새로운 체제 아래 재편된 부서의 모든 구성원과 건설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점도 함께 서술하십시오. 파롤리는 수첩의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적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더 없으십니까?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교황의 대답은 그것뿐이오로 명료했습니다. 자비 없는 단호함이 깃든 공식 답신은 그날 밤 즉시 발송되었습니다.
총 4문장으로 구성된 답시는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서한 수령을 확인하고 일정을 통보했으며 임명된 인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겉으로는 따뜻하지만 알맹이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절대적인 어조로 교황의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고사하고 토론을 위한 작은 틈조차 남기지 않은 철벽이었습니다. 5월 29일 밤 9시, 마침내 7명의 추기경들은 교황의 차가운 답변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후 소집된 그들의 회의는 극도로 짧고 무겁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중에 수많은 증언을 통해 재구성된 당시 회의실의 공기에 대해 한 참석자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직감한 분위기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의 말에 따르면 한 추기경이 여전히 대외적인 공론화라는 카드가 남아있다며 마지막 불씨를 지피려 애썼다고 합니다. 언론의 공식 성명서를 전면 공개하고 독일과 폴란드의 동조 세력을 규합해 전면전을 불사한다면 교황 매우로서도 정당한 의견 표명을 묵살한다는 비판이 두려워 결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추기경이 그의 말을 가차없이 가로막았습니다. 교황이 직접 선택한 전장에서 교황과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요. 우리는 지금 그가 설계한 거대한 권력의 함정 한가운데 서 있어. 우리가 열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문은 결국 교황이 우리를 유인하려는 막다른 길로 통할 뿐이요. 이 뼈아픈 현실 자각과 함께 반대파들의 조직적인 저항 선동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완벽히 무력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요란한 항복 선언이나 극적인 파국 없이 평생을 권력 구도를 분석하며 뼈가 굵은 베테랑 성직자들은 교황의 치밀한 한수에 자신들이 파고들 틈새가 전혀 없음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이 고요한 승리 속에서 프란체스카 만치니 박사는 5월 30일 이른 아침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룩셈부르크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전 7시 15미치노 공항에 내렸으며 저녁 9시 10분에 거기서 기차로 왕래한 출발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서 비서와 첫 인사를 나눈 만치니 박사는 밀려드는 향후 일정을 조용히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언론사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어떤 공식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바티칸의 관료 행정 기계 속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들어가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묵묵히 실무에 착수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동료인 마리아 루이사 로드리게스 수녀는 이미 2주 전부터 로마에 머물며 은밀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교황의 칙령이 공식 발표되는 즉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할 것임을 미리 전해 듣고 사전에 소환되어 철저한 브리핑을 이수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로마에서의 2주를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심의회의 방대한 재무 보고서들을 이 잡듯 뒤지며 복잡한 회계감사 구조를 파악했고 공식 조직도 이면에 가려져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지배해온 비공식 권력 관계망의 지도를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거대한 가톨릭 장벽 뒤에서 들려오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에도 그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은밀한 권력 투쟁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에콰도르와 브라질, 볼리비아와 콜롬비아의 여러 교구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적 저항을 수없이 겪어본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개혁 노력을 가로막았던 것은 다름 아닌 의도적인 절차 지연과 마쿠에서의 은밀한 세력 결탁이었으며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목격하고 있는 책동 역시 규모만 다를 뿐 본질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전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했고 다만 이번 판은 걸려있는 판돈이 비교할 수 없이 클 뿐이었습니다. 동료가 그녀에게 임명을 둘러싼 거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은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정리될 것입니다. 훗나 대화를 전해 들은 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마침내 약속된 6월 1일이 밝아왔고
바티칸 내부는 거대한 권력 재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대대적인 사무실 재배치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호프만 추기경은 이름만 번지르르한 자문역이라는 새로운 보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의 빼곡했던 일정표는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버렸고, 그가 새로 배정받은 가톨릭 교육성 건물 내부의 집무실은 지난 4년 동안 팔라초 델라 칸셀레리아에서 누렸던 화려한 방들에 비해 자연광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산도발 추기경의 부서 이동 역시 아무런 잡음 없이 조용히 처리되었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다른 3명의 고위 관료들 또한 군말 없이 새로운 소임지로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정각,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교황청의 핵심 투자 기금을 복점하며 주물러왔던 비밀 소위원회가 단 한 장의 행정명령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기밀 해체된 소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방대한 분량의 파일과 극비 문서들, 그리고 모든 실질적인 운영 권한은 단 한 번의 행정 절차를 거쳐 국무원 산하의 신설 감독부서로 순식간에 이관되었습니다. 개혁의 핵심 브레인인 만치니 박사와 로드리게스 수녀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은밀하게 치러진 짧은 임명식에서 공식 신임장을 수여받았으며, 언론을 위한 사진 촬영조차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숨가쁜 변화 속에 재무원은 2026년 6월을 맞이하며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전면 개편되었고, 국무원의 분기별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금융 투명성 규정이 즉각 도입되었습니다. 게다가 교단 내부의 복잡한 정치 싸움 대신 오직 전문적인 금융관리 역량만을 검증받은 2명의 차관보가 임명되었으니, 불과 12달 전에 낡고 부패한 구조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그 누구도 지금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격변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황 레오가 그들을 직접 마주하여 압박하거나 권력으로 짓밟고 배후 인물들에게 굴욕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질책하기 위해 따로 회의를 소집하는 일도 없었으며, 반대 세력들의 성격을 비판하는 공식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오직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으로 정교하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반대 세력들이 저지하기 위해 허겁지겁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 문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He governed as he always had, through processes, through architecture, through the careful design of institutional facts that, once in place, bent the space around them. 6월 1일 아침,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로 유명한 내셔널 가톨릭 리포터의 한 기자가 바티칸 배변인실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번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끝까지 반대해온 세력들에게 교황 성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실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을 보내왔고, 그 안에는 단 5글자의 간결한 교황 성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래야 합니다라는 묵직한 외침이었습니다. 온갖 화려한 의식과 높은 직함, 그리고 무려 2000년 동안 쌓아올린 전통과 복잡한 프로토콜, 자주색 성의와 황금빛 치장으로 가득 찬 이 오래된 도시에서 그의 답변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자신의 교황 재임 기간 중 가장 중대한 거버넌스 문서를 한밤중에 홀로 검은색 평복 차림으로 서재 서랍에서 꺼낸 싸구려 볼펜 하나로 조용히 서명한 한 남자가 던진 이 5단어의 울림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요란하게 자신을 과시하는 성질의 권력이 아니었으며, 그럴 필요조차 없는 진짜 권력이었습니다. 교황의 개혁안에 결사적으로 맞섰던 보수파 추기경들은 처절한 패배를 맛본 뒤에야 이 숨겨진 권력의 본질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초 그들이 예상했던 개혁가는 입으로만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외치며 신의 백성들을 선동하는
평범한 부류였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나 복음의 기쁨에 담긴 거창한 가치들을 그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보기 좋게 포장해 말잔치만 벌일 것이라 자만했던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그런 식의 뻔한 종교적 수사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무력화하는 데 도가 터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대는 바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차가운 실행가였습니다. 철저히 침묵 속에서 개혁을 기획하고 고요 속에서 서명한 뒤 은밀하게 법안을 집행하고는 그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과 소음을 단 5마디의 말로 가라앉히는 이 무서운 인물 앞에서 그들은 완전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버트 프랜시스 프로보스트는 성인이 된 이후 평생의 삶을 거대 조직의 생리를 철저히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시카고에서 젊은 아우구스티노회 수도자로 지낼 때부터 페루의 척박한 땅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때, 그리고 모든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매 순간의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교구를 직접 이끄는 주교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교황청 심장부의 장관직을 맡아 거대한 관료제의 톱니바퀴를 내부에서 면밀히 지켜본 끝에 비로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유지되는지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개혁안들이 요란한 충돌이 아니라 의도적인 일정 지연과 무한한 자문회의,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배체 법안들이라는 관료제적 소모전을 통해 서서히 고사해가는 과정을 무수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결국 긴박함은 사라지고 구체제는 교묘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교황으로 선출되기 훨씬 전부터 결심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 누구도 갉아먹거나 회방을 놓을 수 없는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단숨에 움직이겠노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그가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고 그는 주저없이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로마는 수많은 교황의 치세를 목격해왔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전사부터 깊은 학식을 지닌 학자, 거룩한 성인과 타락한 죄인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인물들이 거쳐갔습니다. 성전을 선포하며 십자군을 보낸 이도 있었고, 황제 앞에 무릎 꿇으며 굴욕을 견딘 이도 있었으며, 임기 내내 성전을 건축하거나 평생을 숨어 지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침묵의 개혁가와 같은 인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종교 제국이 재편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 조직 내부의 실력자들은 깊은 반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는 로버트 프랜시스 프로보스트의 치밀한 설계도 속에 미리 그려져 있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기록을 함께 지켜보며 권력과 인내, 그리고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었던 거대한 벽을 허무는 용기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폭풍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교황 레오 14세가 펼칠 다음 신의 한 수는 무엇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